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오늘 새벽 전용 열차로 출발했다면서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다고 전했는데 오후 5시쯤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각각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법안 지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열세류진 바른미래당도 진통 끝에 가까스로 추인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이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반발해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 유승민 의원도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꼼수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하고 밤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주요 현안 심사가 모두 발이 묶였는데 당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상임위원회는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가수 정준영 일행에게 3년 전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추가 집단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는데 경찰은 조만간 전준현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은 무려 8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하면서 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어 당국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장이 마련된 블라디보스토크는 막바지 회담 준비로 분주한 상황입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 소식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기 위해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다만 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평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경 쪽 도시로 이동을 미리 했다가 거기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접경의 두만강 철교를 통과해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직접 이동하는 경로를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약 서너 시간 뒤면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넘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국경을 넘어 핫산에 도착하면 하노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간단한 환영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럭길에는 김평의 당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경제를 담당하는 오수용 당 부위원장, 리영길 총참모장과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동행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가 김 위원장 일행을 환영하고 함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에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러시아 핫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248km입니다. 오전에 핫산을 출발하면 오후에는 이곳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이곳 역 플랫폼이 통제된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한두 시간쯤 후인 4, 5시, 우리 시각으로는 서너 시쯤 김 위원장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곳 역사와 주차장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교통경찰이 곳곳에 배치돼서 역사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하면 간단한 환영 의식이 있을 텐데요. 현재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없기 때문에 부총리급인 극동광구 대통령 정권 대표가 이들 일행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대기하고 있던 전용차에 올라 곧바로 회담장이 있는 극동연방대학교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숙소도 캠퍼스 내에 있는 호텔이 예상되는데 호텔 건물에서는 어제 하루 종일 북한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정상회담이 내일인데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 언제쯤 그곳에 오게 될까요?
푸틴 대통령은 현재 모스크바 서쪽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빨라야 내일 오전에 이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요, 중국 베이징을 찾습니다. 중국 1대1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합니다. 이 때문에 당초 알려진 두 정상의 만찬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정권 대표와의 만찬이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보다는 내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두 정상이 함께 오찬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오후에 시내를 둘러보고 경제 시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2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둘러봤던 제빵 공장이나 식당 가운데 한 곳을 둘러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둘러본 태평양 함대 사령부나 우유, 초콜릿 공장, 또 회담장에서 가까운 연해주 해양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데요. 베트남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직접 가지 않고 수행단이 대신 둘러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극동연방대학 안에 머무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 나와 있는 북한 유학생들을 만나서 격려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블라디보스톡역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YTN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비핵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이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건 대북 대표와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대화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러 정상회담으로 인한 러시아의 제재 대우 이탈을 경계하며 북한 비핵화 목표와 미러 공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손익을 계산하며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을 주시했습니다. AP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뒤 승리를 위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과 식량난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문제 해결 등이 그의 위시리스트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물음표로 남겨두며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해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한반도에서 핵심 역할을 하려는 러시아의 의지에 주목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이어가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동조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상암동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다만 서울 관악구 등 서울 남부 지역과 그 밖에 전국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출근길 공기는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로 평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전국 곳곳에 걸쳐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 내륙 지역만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충북, 영남 지역에 5에서 1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에는 동풍 영향으로 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구름만 많은 가운데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6도, 광주와 대구 22도, 부산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또 내리겠고요. 이후 모레 아침에는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온의 변화폭이 큰 요즘 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수분 섭취와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경찰이 가수 박유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국가수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온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감정 결과가 주요했습니다. 지난 16일 박 씨의 모발과 채모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는데 일주일 만에 양성 결과가 나오면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진행된 3차례 자진 출석 조사에서 박 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감사합니다.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옛 연인 황하나 씨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초 필로폰을 산 뒤 함께 투약했다는 건데 경찰은 황 씨가 언급한 시점에 박 씨가 어딘가로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가져간 뒤 황 씨를 만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정황 증거에 더해 확실한 마약 양성 결과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애초 검토했던 박 씨와 황 씨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가수 정준영 일행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모처에서 피해 여성과 만나 고소장을 제출받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3월에 대구에서 정준영, 최정훈 등 5명과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호텔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정 씨 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는 조만간 경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방침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리가 이번 주 안으로 다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성접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은 한 달 전에도 성접대 의혹으로 승리를 불렀지만 그때만 해도 단건에다가 말 그대로 의혹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 다른 성접대 의혹이 2건 더 제기됐고 접대 자리에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업소 여성들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승리를 상대로 파티를 왜 기획했는지, 그 자리에 지인도 아닌 업소 여성들을 왜 부른 건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승리 측에서 여성들 소속 업소로 돈이 흘러간 정황과 관련해 왜 준 건지 자금 출처는 어딘지도 캐물을 방침입니다. 승리는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차린 유리홀딩스와 주점 몽키뮤지엄으로 버닝썬 자금 수억 원이 간 것을 횡령으로 보고 자금 흐름 경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승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제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승리를 상대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물었지만 윤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자진 출석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장시간 조사가 예상됐지만 윤 씨는 2시간 만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집중해서 진술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별장 성접대랑 뇌물 혐의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윤 씨의 개인 비리와 함께 사건의 본류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뇌물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함구하면서 조사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가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해결해주겠다며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포착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수사와 체포 경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윤 씨의 신병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모든 걸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윤 씨 측은 지난주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장이 기각된 뒤엔 윤 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첫 조사는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의혹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여러 차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윤중천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윤 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권모 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권 씨를 상대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유출된 경로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관계 등을 두루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진실공방에 휩싸인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윤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작가 김수민 씨의 변호인은 윤 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실체가 없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서류를 본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폭로한 김 씨를 향해서 윤 씨가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씨가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해 많은 후원을 받음으로써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에 대해서 위증 혐의로 검찰 수사를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그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중간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김 대표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등 다수의 거짓 증언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위원회에 수사 권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이 8천억 원에 달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험 사기가 갈수록 전문화하고 있어서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정박된 원양어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 불이 배 전체로 번집니다. 어선은 완전히 탔고 선박업체는 보험금 67억여 원을 타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화재는 업체 대표와 화재 조사원이 짜고 저지른 보험 사기였습니다. 이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차량의 유리막 코팅을 복원해준 것처럼 가짜 서류만 꾸며 보험회사에 내고 수리비 1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 사기를 분석해보니 적발 금액이 7,9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적발 인원은 1년 전보다 줄었지만 피해액은 68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손해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자동차 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사기가 각각 40%를 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허위 입원 진단과 관련한 장기 손해보험 사기 금액이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를 앞질렀다는 점입니다. 수법도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하는 추세입니다. 보험 설계사와 자동차 정비업자들이 주축이 돼 고객을 꿰어 사기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는데 이른바 꾼들의 사기 행위가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 사기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일부 사람의 경우는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 포상금도 2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함께 시스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를 위한 신속처리 안건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진 바른미래당도 가까스로 추인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같은 시각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긴박하게 당내 추인 작업에 나선 여야 4당. 사실상 이번 합의에 열세를 쥔 바른미래당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4시간 가까운 경론 끝에 표결에 붙여지면서 찬성 12명, 반대 11명, 단 한 표 차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 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큰 획을 저는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일찌감치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공수처를 우리가 출범을 시킬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좀 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당의 극심한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선거제도 자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지금도 늦지 않다면서 완전한 합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 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장에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갈 것입니다. 내부 추인 절차를 마친 여야 4당은 합의안에 대한 세부 조정 작업을 거친 뒤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처럼 여야 4당이 추인은 했지만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이 각각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다른 여야 4당 각 위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오신환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고요? 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자는 안건을 당의 입장으로 정한 이후 줄곧 침묵해왔던 오신환 의원, 오늘 새벽 SNS에 글을 썼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공수처 설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랐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선거법 관행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만큼 반쪽 연동형 제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당론인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포기한 누더기 공수처법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소신을 저버리지는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의 열쇠인 게 어제 여야 4당에서 추인받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상임위원회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은 판검사와 고위직경찰의 제한적 기소권을 허용한 공수처법에 줄곧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이 소신을 사개특위에서도 이어간다고 선언한 겁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는 사보임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럴 경우 당의 내부는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YTN 기자와 만나 최대한 설득해 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원내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가뜩이나 어제 4시간 의원총회에서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합의안을 추인했고 심지어 이현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탈당을 했습니다. 반대파들은 표결 과정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들 사보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이 의총까지 강행하면서 패스트트랙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오신환 의원의 반대 선언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일단은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제유가가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오름세로 이어갈 가운데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의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66 30센트, 전일 대비 75센트, 1.1%가 오르며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미국이 이란산 원유 봉쇄를 발표한 날 2.7% 오른 데 이어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22일에 2.9%, 23일 0.63% 오르며 배럴당 $74 4센트로 역시 이틀 연속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이후 미국의 제재가 본격 시행되면 이란산 원유 공급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가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 급등이란 변수 속에서 미국 증시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23일 나스닥 지수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각각 1.32%, 0.88% 오르며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우지수도 0.55%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트위터와 코카콜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등 기업들이 잇따라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덕분입니다. 팩트셋은 이날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78%가 시장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위터는 유효 사용자 수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는 호실적을 발표해 주가가 15.6% 폭등하면서 장을 이끌었습니다. 또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에너지주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우리 정부와 석유업계도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란 제재 긴급대책회의에는 석유화학업계와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석유업계의 수입처 다변화와 대체 원유 확보 등을 꾸준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CCTV 영상이 조작됐는지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활동기간도 1년 연장합니다.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CCTV 영상이 보관된 녹화장치 DVR 수거 관련 수사 요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공식 발의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손자 29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소환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김정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정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그동안 여러 차례 무산됐고 어제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만큼 오늘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어젯밤 빗길에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도로를 벗어나 화단에 처박혔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35분쯤. 부산 대연동에서 마을버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화단으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51살 이모 씨 등 승객 4명과 버스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방 안엔 숯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연희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작은 방 일부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집안에서 숯을 만들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오후 6시 20분쯤엔 전북 고창군에 있는 복분자 냉동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보관 중이던 복분자 70여 톤이 연기에 휩싸여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냉동창고 배수관에 감겨있던 동파 방지 전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내동에 있는 변압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소형 변압기 2대가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변압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놀던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끼 강아지가 자동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장면을 보면 동네 주민의 운전자의 고의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이웃들은 평소에도 강아지를 학대해왔다고 했습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어미 개와 새끼 2마리가 주차장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습니다. 차량이 서서히 다가오더니 새끼를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운전자는 창문까지 열어 보이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새끼 개는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있다 참변을 당했는데 운전자 시야 안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운전자 김모 씨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으로 때리고 겁에 질려 차량 안으로 숨는 어미를 쫓아가 둔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강아지를 그렇게 이제 괴롭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봤어요. 막 괴롭히는 거 집사람도 보고 그래서. 동네 주민인 김 씨는 어미개와 친하게 지냈다며 새끼가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근길에 들었으니까 그냥 생각을 못하고 막 저랬겠죠. 그럼 전혀 그 관련돼서는 뭐 인지도 못하셨던 거고. 그 생각 못하고 있었죠.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2일 김 씨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개를 볼 수 있었던 시야였고 그리고 개를 피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이 이전부터 학대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죽인 걸 봐서 고의적으로 개를 죽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김 씨의 추가 학대를 우려해 어미개를 긴급 분리 조치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형이 감경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6살 안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해서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사건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가족과 이웃을 잃은 주민들에겐 공포와 불안만이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6살 할머니와 12살 손녀의 영정이 나란히 먼 길을 나섭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둘이 손잡고 나들이 나갔을 좋은 봄날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이별에 가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며 소리내 울어봅니다. 보내는 이도 보는 이도 할 수 있는 건 울음뿐입니다. 딸과 어머니를 한꺼번에 잃은 아빠이자 아들, 어깨마저 슬픔의 무게에 한없이 처졌습니다. 몸이 불편해 더 남을 돕고 싶다던 19소녀,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웠던 학교에 미소 띈 사진만 덩그러니 찾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제자에게 밝은 인생을 안내하려던 선생님은 쉬지 않고 쏟아지는 눈물에 시야마저 흐릿합니다. 새벽 시간 한 남자의 광기 어린 난동은 누구에겐 가족을, 누구에겐 친구를 빼앗았습니다. 남은 건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처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졌던 참극은 이미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일상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내 동생 둘이 그 사건 영상 다 봤어요. 얘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직 곳곳에 남은 흔적들. 흔적이야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공포와 불안은 이미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됐습니다. 밑에 그 결혼하고 이런 저 아무리 슬퍼해도 아픔을 지우고 또 지우는 사람들. 무관심 속에 비극이 싹 텄음을 깨달았다면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은 온전히 주변의 몫입니다. 영령들의 희생이 주는 값진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시민에 발의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는데요. 서울시가 지하철을 비롯한 도시철도를 오는 2028년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충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종로선으로 불린 1호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9개 역을 달렸습니다.
1970년 건설본부가 발족한 지 4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 지하철 시대를 연 겁니다. 서울이 아주 그냥 대환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지하철을 이제 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모두들 흥분을 했고 지난 50년 동안 서울 도시철도망은 10개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연장 351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와 맞먹습니다. 현재 하루 이용객은 약 800만 명, 한 해로 치면 29억 명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50년을 맞아 오는 2028년까지 20개 노선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4개 노선과 기존 노선을 개량해 추가로 6개 노선이 완성되면 서울 동서남북이 더 촘촘히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역에 닿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북 횡단선을 포함해서 10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정말 서울의 도시철도,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 가는 이런 지하철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념 행사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 12개 나라 인사들도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 기술을 해외에 알려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의 진출도 돕기로 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속도로 차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한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와 경고음으로 정체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운전자의 주의와 감속을 유도하게 됩니다. 정체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련 정보를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내비게이션 운영사에서 내려받아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200년 넘게 베일에 쌓였던 서울의 비밀 정원 성락원이 오는 6월 11일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성락원은 서울 안에 있는 몇 안 되는 별서, 즉 별장 정원으로 지난 2008년 명승 35호로 지정됐습니다. 성락원은 담양 소세원, 완도 복일도 부용동 등과 함께 국내 3대 정원으로 꼽힙니다. 그래핀이란 신소재는 투명 디스플레이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기기로 옮기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상용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연이 원료인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막 그래핀. 실리콘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 빠르고 강철보다 강도가 200배 강하며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성이 2배 높아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량 생산과 고품질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얇아 이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래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새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그래핀을 고분자 필름에 붙여서 이동하는데 떼어낼 때 주름과 불순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분자 필름 대신 양초의 주성분인 파라핀을 사용했더니 주름과 불순물이 크게 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라핀이 온도 변화에 따라 고체나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이동 공정에 활용한 겁니다. 파라핀의 열에 따른 가역적인 상변화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파라핀을 사용하였더니 주름과 불순물이 제거하는 데 아주 크게 용이하였습니다. 기존 고분자 필름을 이용한 그래핀과 비교할 때 저항 균일도는 5.6배, 전자 이동 속도는 4.5배 좋아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그래핀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제조 공정의 구조적 안정성과 그래핀 고유 특성 유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겁니다. 그래핀이 전사가 필요한 모든 부분, 예를 들어서 태양 전지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투명 전극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핀을 보다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미국 MIT 진콩 교수팀이 함께 참여한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최근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부활절 연쇄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3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는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인 지난 21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시내 교회와 호텔 등에서 일어난 연쇄 폭발 테러로 숨진 사람의 수가 32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도 40여 명, 부상자는 500여 명에 이릅니다. 테러 이틀 만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IS는 어제 오후 늦게 자체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서 IS의 전사들이 미국이 주도한 국제동맹군 구성국가의 시민들과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테러 가담자 7명과 주동자인 자그란 하슈미가 IS의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라며 해당 동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7명은 복면을 쓰고 있고 자그란 하슈미로 추정되는 남성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참사의 배후로 현지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NTJ를 지목하면서 이 조직이 IS와 같은 해외 테러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if when the ISIS claimed it, we'll be following up on this claim. There was suspicion that there were links with the ISIS. 안보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밀려난 IS가 스리랑카 출신 조직원을 앞세워 NTJ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TJ는 군소 조직으로 그동안의 이력을 볼 때 이번 공격과 같은 고도로 지율된 연쇄 테러를 단독으로 준비해 이행할 역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S가 이번 테러에 가담하지 않았으면서도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뒤늦게 배후를 자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그제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규모 6.1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또 한 명의 생존자를 꺼냈습니다. 지진 발생 이틀째, 날이 밝으면서 붕괴된 건물 주변으로 수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밤판가주 곳곳에 수십 명이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앙헬레스 일대에 거주하는 일부 교민들은 지진의 여파로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 단수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은 계시고요. 사상 모자 관련해서는 전혀 피해 상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진앙지 인근 클락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운항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서 승객들의 귀국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도 마닐라와 인근 지역에서는 정부 건물과 공립학교들이 안전점검을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지에서 가까운 루손섬 북부에서는 지난 1990년 7월 7.8의 강진으로 2,400여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그제에 이어 어제도 강진이 발생하면서 필리핀에서 이틀 연속 규모 6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7분쯤 필리핀 동부 사마르주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진동은 필리핀 중부와 북부 여러 도시에서도 감지됐으며 여진의 가능성도 있다고 필리핀 화산진위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일본 외교 정책의 기본을 정리해서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가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갈등을 부각하면서 대립각을 잔뜩 세운 반면 북한과 러시아에는 유화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구조작업 중인 우리 군함이 저공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에 위험한 레이더를 비췄다며 일본 정부가 시비를 걸고 나오면서 촉발된 이른바 레이더 공방.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청구권 협정을 앞세우며 일본 정부가 버티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그 사과가 그렇게 어려우면 그거 아니야 잘못했다 소리 하지 마지. 그래도 해본 거 좋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밖에 해상자위대의 우길기 관련 공방과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등을 일일이 거론한 일본 외교청서는 종합적으로 양국 관계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부정적 행동을 계속하는 한국 정부 때문이라면서 책임은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양한 의사소통으로 신뢰에 기초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지난해 표현이 올해는 쏙 빠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을 해설과 참고 자료까지 붙여가며 상당히 자세히 실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끝난 문제라고 종전 입장을 기술했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대한 압력을 높인다는 지난해 표현은 삭제되고 대신 아베 총리의 북한 인사 접촉 등을 강조했습니다. 本年の外交青書の内容はこれらの北朝鮮をめぐる最近の情勢を総合的に勘案をして決定をいたしております。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이 일본 영토라며 귀속해야 한다는 지난해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이를 둘러싼 교섭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중국을 위해서 제너럴 일렉트릭 지일을 상대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사업가와 전직 지희 연구원을 기소했다고 현지 시각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희의 항공터빈 기술과 관련한 영업 비밀을 빼내서 중국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경제 스파이 활동과 영업 비밀 절도, 허위 진술 등 1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약하게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충청과 강원, 경북 지역에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 남부 내륙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밤부터 동해안 지역 또 비가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강원 남부 지역과 충북 지역, 영남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서쪽 지역은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질 깨끗하겠지만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은 일시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도 온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 21도, 대전과 대구 22도, 포항 20도, 전주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비가 온 뒤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한 차례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 모레 아침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은 8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도 15도 선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8년 만이라는 북러 정상회담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YTN은 내일 아침 6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